조선 역사를 통틀어 딸 2명이 모두 왕비가 된 남자가 있습니다. 왕족이냐고요? 아닙니다. 대군이냐고요? 그것도 아닙니다. 과거 시험도 합격 못한 남자입니다. 근데 이 남자 2명의 왕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조선 역사에 킹메이커가 여럿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도전이 있죠. 그런데 말년에 비참하게 죽고 말죠. 권력의 정점까지 올랐다가 결국 자신이 아끼던 제자 이방원에게 제거됐습니다. 이 남자는 달랐습니다. 수십 년의 피바람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기록하기 힘들 정도인 시대에 충신들이 줄줄이 처형당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 남자만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2 왕의 장인이 됐습니다. 공부머리도 없고 군대도 없고 과거 합격장도 없는 남자가 어떻게 조선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됐을까요? 오늘은 그 남자 이야기입니다. 한명회. 끝까지 같이 가봅시다. 자, 그러면 이 남자가 어떻게 그런 자리에 오를 수 있었는지 거기서부터 시작해봐야겠죠. 조선은 유교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유교 국가에서 권력의 기반은 단순히 군사력이 아니었어요. 누가 왕 옆에 있느냐, 누가 왕의 귀를 쥐고 있느냐. 이게 진짜 권력이었습니다. 왕이 강할 때는 괜찮아요. 왕이 판단하고 결정하면 신하들은 따르면 됩니다. 문제는 왕이 어릴 때입니다. 어린 왕이 즉위하면 반드시 누군가가 그 옆을 채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사실상 나라를 움직이게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능력 있는 창업주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자리를 12살짜리 아들이 이어받았어요. 회사는 계속 돌아가야 하니까 실세 임원들이 나서서 경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임원들 사이에서 진짜 권력 싸움이 벌어집니다. 어린 CEO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조선이 딱 그 상황이었습니다. 세종이 세상을 떠나고 뒤를 이은 형 문종도 재위 2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단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 나이가 12살이었어요. 아무리 왕이라도 혼자서 조선을 운영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당연히 대신들이 나서야 했고 그 중심에 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종서, 여진족을 몰아내고 북방 영토를 넓힌 장군. 문종이 직접 믿고 단종을 맡긴 사람. 그는 단순한 무장이 아니었어요. 정치적 감각도 뛰어났고 조정에서의 발언권도 막강했습니다. 그가 어린 왕을 보좌하면서 실세로 올라서자 대신들이 하나둘씩 그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권력의 중심이 왕이 아니라 대신들 쪽으로 기울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불안하게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그냥 왕의 숙부가 아니었어요. 학문도 깊었고 무예도 뛰어났으며 정치 감각도 날카로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능력 있는 왕족은 언제나 위험한 존재거든요. 왕이 어리고 대신들이 실권을 쥐고 그 구조가 굳어갈수록 수양대군 같은 인물은 점점 눈엣 가시가 됩니다. 조용히 지내도 의심받고 뭔가를 해도 견제를 받아요. 선택지는 2가지뿐이었습니다. 조용히 있다가 언젠가 제거당하거나 먼저 움직이거나. 근데 움직이려면 뭔가가 필요했습니다. 칼만 있어선 안 됐어요. 누구를 먼저 치고 누구를 살려서 편으로 만들고 어느 순간에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그 전체 판을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이 불안이 매일 쌓여가던 시절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남자 하나가 조용히 수양대군 곁으로 들어옵니다. 낮은 벼슬, 초라한 이름, 과거 시험에서도 변변한 성적을 내지 못한 사람. 집안도 특별히 내세울 게 없었고 군사적 공운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어느 관청 한쪽에 앉아있는 평범한 관리.
한명회. 근데 이 남자 한 가지가 남달랐습니다. 판을 읽는 눈이요. 다른 사람들이 오늘 어떻게 살아남을까를 고민할 때 이 남자는 1년 뒤, 5년 뒤를 봤습니다. 어린 왕, 실세 대신, 그리고 벼랑 끝으로 몰려가는 왕족. 이 구도가 어디로 흘러갈지를 누구보다 냉정하게 계산했어요. 그리고 결론을 냈습니다. 지금 이 구조에서 먼저 움직이는 쪽이 이긴다. 그리고 그 움직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수양대군이다. 그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직접 찾아갔어요. 수양대군 앞에 섰습니다. 기다리면 늦습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수양대군의 마음속에 있던 불씨를 건드렸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걸 직접 입에 올리는 순간 비로소 결심이 굳어지는 법이니까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은 칼을 준비했고 한 사람은 그 칼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의 끝에 조선 역사에서 가장 잔인한 하룻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453년 10월, 깊은 밤이었습니다. 김종서의 집 앞에 횃불도 없이 움직이는 그림자들이 있었습니다. 말발굽 소리도 없었어요. 갑옷 부딪히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어둠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문 앞에 도착한 그림자 중 한 명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양대군께서 오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무사들이 일제히 들이닥쳤습니다. 비명이 터졌고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조선 조정의 실세, 좌의정 김종서는 그날 밤 자신의 집 마당에서 쓰러졌습니다. 계유정난, 조선 역사에서 가장 빠르고 냉정하게 설계된 쿠데타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날 밤 칼을 들고 움직인 건 수양대군의 무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집을 먼저 치고 누구는 살려두고 어느 타이밍에 궁으로 들어갈지 그 순서 전체를 짠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명회였습니다. 그는 이날 밤 직접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밤의 모든 움직임 뒤에 그의 계산이 있었어요. 왜 하필 김종서였을까요? 단순히 권력이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김종서는 단종의 후견인이자 조정의 원로였고 군사권까지 쥔 인물이었어요. 무엇보다 명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종, 문종의 인정을 받은 왕을 보좌하는 충신. 그게 김종서의 자리였어요. 명분이 있는 쪽이 버티면 칼을 먼저 든 쪽이 역적이 됩니다. 이기더라도 역적이에요. 조선에서 역적이라는 이름은 나라가 뒤집혀도 따라다니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한명회가 내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명분을 가진 쪽을 먼저 무너뜨려서 싸움 자체를 끝내버려야 한다. 김종서가 살아있는 한 수양대군은 영원히 역적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김종서가 쓰러지자 조정이 순식간에 침묵했습니다. 살아남은 대신들은 그날 밤 안에 깨달았을 겁니다. 이제 조선은 달라졌다는 거려. 명분을 들고 버티는 사람보다 먼저 칼을 든 사람이 살아남는 시대가 됐다는 거려. 수양대군은 날이 밝기 전에 군사를 이끌고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반대할 대신들은 이미 제거됐거나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단종은 12살짜리 어린 왕이었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조정은 하루아침에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명회는 공신의 자리에 오르며 가장 빠르게 권력의 중심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쿠데타는 성공했지만 단종은 아직 왕이었어요. 수양대군이 실권을 쥐고 있었지만 명목상 왕좌에는 여전히 단종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어중간한 상태는
언젠가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살아있는 전 왕은 항상 반란의 씨앗이 되니까요. 압박은 서서히 시작됐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단종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둘 제거됐어요. 보좌하던 신하들이 사라졌고 조정에서 단종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골이 비었습니다. 왕좌에 앉아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결국 단종은 왕위를 내놓습니다. 수양대군이 왕위에 오릅니다. 세조입니다. 이 과정을 실록에서 들여다보면 한명회의 이름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등장합니다. 직접 앞에 나서는 일은 드물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자리에는 항상 그가 있었습니다. 뒤에 있었지만 항상 결정적인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조선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왕좌에서 밀려난 단종. 그리고 그를 다시 왕으로 세우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육신입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이 6사람은 세조 정권에서 벼슬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단종을 품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세조를 섬기는 척하면서 안으로는 보기를 준비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종의 설계였습니다. 살아남아야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계획은 이랬습니다. 명나라 사신이 조선에 오는 날 사신을 환영하는 잔치 자리에서 세조를 제거하고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린다. 잔치 자리는 경계가 느슨하고 명나라 사신이 있으니 국제적 명분도 있었습니다. 치밀했어요. 오래 준비했고 여러 사람이 각자 역할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거사 직전에 발각됩니다. 내부 고발이었습니다. 함께 계획을 세웠던 김지리 장인 정창손을 찾아가 이 사실을 털어놓았고 정창손이 세조에게 알렸어요. 거사 전날 밤의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성삼문이 체포됐고 세조 앞에 끌려왔습니다. 신문이 시작됐어요. 세조가 직접 물었습니다. 그런데 성삼문은 끝까지 세조를 임금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따로 계신데 어찌 전하라 부를 수 있느냐고 했어요. 극심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버텼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왕이 누구인지를 놓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사육신은 모두 처형됐습니다. 그것도 그냥 처형이 아니었어요. 삼족을 멸했습니다. 부모, 형제, 자식까지. 여자들은 노비가 됐습니다. 조선에서 쓸 수 있는 가장 혹독한 방식의 처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 단종도 더 이상 살려둘 수 없게 됩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반란의 명분이 되니까요. 단종은 유배지 영월에서 사사됩니다. 나이 17이었습니다. 그 소식이 조정에 전해졌을 때 아무도 공개적으로 슬퍼하지 못했습니다. 슬퍼한다는 것 자체가 반역의 증거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붙이기 어려운 무거움이었습니다. 세조 정권은 더 강해졌습니다. 반대 세력은 뿌리째 사라졌고 왕권은 공고해졌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명회의 권력도 함께 더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쯤 되면 이상한 게 있습니다. 세조가 왕이 됐습니다. 권력의 정점은 세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한명회를 더 두려워했을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세조는 왕이 됐지만 한명회는 그 왕을 만든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실을 조정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세조가 결정을 내릴 때 한명회의 의견을 살폈고 누군가를 등용하거나 내칠 때 한명회의 판단이 작동했습니다. 왕이 한 명 있고 그 왕을 설계한 사람이 따로 있는 구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진짜로 무서운 사람이 누구인지를요. 벼슬을 얻으려면 한명회 앞에 서야 했습니다.
자리를 유지하려면 한명회의 눈밖에 나서선 안 됐어요. 칼도 없고 군대도 없는 남자가 만들어낸 권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이 칼보다 더 오래, 더 깊이 조선을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은 수양대군이 아니라 한명회다. 그리고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이 남자 이야기의 가장 놀라운 부분으로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세조가 왕이 됐습니다. 한명회는 공신이 됐고 높은 관직에 올랐습니다. 여기서 끝났다면 그냥 역사 속 공신 중 한 명으로 기억됐겠죠. 많은 쿠데타에 공신이 있었고 그 공신들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권력에서 밀려났으니까요. 그런데 한명회는 달랐습니다. 그는 권력을 더 깊은 곳에 심어놓을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딸이었습니다. 한명회에게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을 왕실과 혼인시키는 것. 그게 그의 다음 수였어요. 공신의 자리는 왕이 바뀌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왕의 장인 자리는 다릅니다. 왕이 바뀌어도 그 왕이 자기 딸의 남편이라면 얘기가 달라지니까요. 세조의 뒤를 이어 예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한명회의 딸이 예종의 왕비가 됩니다. 이쯤 되면 충분히 대단한 일이죠. 한명의 딸이 왕비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예종이 재위 1년 만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조선 역사에서도 손에 꼽히는 짧은 재위였어요. 그 다음 왕이 성종입니다. 그리고 성종의 왕비도 한명회의 딸이 됩니다. 딸 둘이 모두 왕비가 된 겁니다. 2명의 왕의 장인. 조선 역사를 통틀어 이런 사람이 또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겁니다. 처음에 왜 사람들이 이 남자를 두려워했는지 이제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왕이 바뀌어도 한명회는 항상 왕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장인이니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조선 역사의 킹메이커는 여럿 등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정도전이죠. 이성계 옆에서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를 설계한 사람. 법을 만들고 제도를 세우고 수도를 옮기고 군사 체계까지 다시 짰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명회보다 훨씬 더 크고 근본적인 설계자였어요. 그런데 정도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원에게 제거됐습니다. 자신이 설계한 나라에서 자신이 힘을 보탠 왕조에서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명회는 달랐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한명회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쥐는 방법만큼이나 권력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방법도 알고 있었어요. 정도전은 자신의 이상을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왕자들의 권한을 제한하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라를 끌고 가려 했어요. 왕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한명회는 달랐습니다. 그는 전면에 나서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왕이 결정할 때 뒤에서 의견을 냈고 왕의 권위를 절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왕이 영광을 가져가면 자신은 그 그늘에 있었어요. 필요할 때 나타나고 불필요할 때는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딸을 왕실에 들인 것. 이건 단순한 권력 욕심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존재를 왕실과 묶어버린 겁니다. 왕이 한명회를 제거하려면 자신의 장인을 제거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칼보다 혼인이 더 오래 갑니다. 한명회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성종대에 이르러 한명회는 거센 공격을 받기도 했어요. 권력을 너무 오래 쥐고 있는 자, 왕권을 넘보는 자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 파도가 작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그는 버텼습니다. 물러설 듯 하면서 버티고 낮출 듯 하면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결국 천수를 다했습니다. 쿠데타를 설계하고 2명의 왕을 만들고 2왕의 장인이 됐으며 수많은 피바람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은 남자. 자연사로 생을 마감한 남자. 조선 역사에서 킹메이커 중 이렇게 끝난 사람은 한명회가 거의 유일합니다. 오프닝에서 던진 질문 기억하십니까? 공부머리도 없고 군대도 없고 과거 합격장도 없는 남자가 어떻게 조선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됐냐고요. 이제 답이 보입니다. 그 남자에게는 그것들이 필요 없었습니다. 판을 읽는 눈이 있었고 사람을 다루는 감각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살아남는 방법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1453년 그날 밤 이후 조선은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개유정난이 남긴 건 단순히 권력자 한 명이 바뀐 게 아니었어요. 그날 밤이 하나의 선례가 됐습니다. 명분보다 칼이 먼저였고 순서보다 속도가 먼저였으며 충성보다 생존이 먼저인 시대. 그 문이 한번 열리자 조선 정치에서 피해 숙청은 오랫동안 반복됩니다. 연산군이 있었고 사화가 있었고 그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졌습니다. 물론 세조 이후 왕권은 강해졌습니다. 나라의 체계도 정비됐어요. 그 시대가 반드시 어둡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도 사실입니다. 개유정난은 조선 정치에서 힘이 명분을 이길 수 있다는 걸 증명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증명의 설계자가 한명회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기억돼야 할까요? 혼란한 시대를 냉정하게 읽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수습한 정치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가 없었다면 수양대군의 쿠데타가 그렇게 깔끔하게 성공했을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충신들이 죽어가는 걸 설계했고 어린 왕이 쫓겨나는 걸 기획했으며 그 모든 걸 해놓고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 그게 한명회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저는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역사가 단정하지 않았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한명회가 보여준 건 단순한 권력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떤 시대에서든 살아남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칼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명분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판 전체를 읽는 사람. 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낯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칼 없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 있을 테니까요.